자, 오늘은 전 세계가 진짜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주 대담한 도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바로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건데요.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과연 혁신의 고삐를 확 풀어줄 것이냐, 아니면 일단 위험부터 통제하고 갈 것이냐, 이 갈림길에서 내린 선택이거든요. 이 선택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이 질문, 이게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는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숙제 아니겠어요? 너무 섣불리 딱 막아버리면 이제 막 자라나는 혁신의 싹이 그냥 싹둑 잘려버릴 수 있고, 그렇다고 그냥 마냥 내버려 두자니 이거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이 터져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죠.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자체입니다. 바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. 정식 명칭은 좀 길어요.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. 우리는 그냥 편하게 AI 기본법이라고 부를게요. 이 법의 핵심 철학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선 허용, 후 규제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마음껏 해보게 허용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규제하겠다 이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다른 주요 국가들이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. 정말 과감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대표적으로 유럽연합, 즉 EU의 AI 법안을 한번 볼게요. 여기는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다 막아야 한다, 이런 생각으로 아주 촘촘한 규칙부터 만들었어요. 이걸 비유하자면 식물이 다치지 않게 미리 온실을 지어주는 것과 같죠. 그런데 한국 모델은 정반대입니다. 혁신을 위해서 일단은 열린 들판을 쫙 깔아주는 거예요. 마음껏 끼어놀아 봐라.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입하겠다, 이겁니다. 어때요?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? 자, 그렇다면 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? 이 법을 떠받치는 세 개의 핵심 기둥이 있거든요.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서 과연 성장과 안전,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산업진흥과 신뢰 확보입니다. 이게 약간 엑셀과 브레이크 같은 관계예요. 한쪽에서는 세금도 깎아주고 돈도 지원해주면서 AI 산업을 팍팍 밀어주는 엑셀을 밟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고영향 AI 같은 걸 지정해서 규제하거나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, 이게 바로 이 법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하고 조율할 세 번째 기둥, 바로 거버넌스입니다. 쉽게 말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건데요.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라는 걸 둬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요. 그 밑에 국가 AI센터가 실제적인 연구나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. 자, 이제 이 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바로 고영향 AI라는 말인데요. 도대체 고영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리고 어떤 AI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규제를 받게 되는 걸까요? 말 그대로입니다. 고영향 AI,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, 또 기본적인 권리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원래는 고위험 AI라고 불렀거든요. 그런데 이걸 고영향 AI로 바꿨다는 점이에요. 왜 그랬을까요? 위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이 혹시나 혁신의 발목을 잡을까봐 일부러 중립적인 단어인 영향으로 바꾼 겁니다.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죠.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 예를 들어보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수도 같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시사를 관리하는 AI라던가 아니면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AI, 범죄 수사에 쓰이는 AI 같은 것들이요. 그리고 우리한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도 있죠. 바로 내 입사를 결정하는 채용 소프트웨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신용심사 AI. 이런 것들이 바로 고영향 AI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정말 우리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죠. 그렇다면 이런 고영향 AI를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될까요?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는 고지 의무. 그러니까 이용자한테 지금 당신이 쓰는 건 그냥 AI가 아니라 중요한 고영향 AI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요. 둘째는 신뢰성 확보. 이 시스템이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. 자, 그럼 고영향 AI는 알겠는데 그럼 그 외에
요즘 많이 쓰는 챗 GPT나 그림 그려주는 그런 생성형 AI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규칙이 하나 적용됩니다. 요즘 딥페이크 때문에 정말 시끄럽잖아요.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AI가 만든 컨텐츠에는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 법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걸까요?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 타임라인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기억해야 할 날짜는 딱 두 개입니다. 먼저 이 법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날은 2026년 1월 22일이에요. 그런데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막 벌금을 물리고 그러진 않습니다. 기업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과태료 같은 처벌은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아마 2027년쯤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선호형 후규제라는 대한민국의 대담한 실험이 과연 어떤 기대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그 양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기대하는 점, 즉 긍정적인 효과는 아주 명확합니다.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뭐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게 줄어드니까 더 마음 놓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혁신에 뛰어들 수 있겠죠.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요. 딥페이크 같은 AI의 나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법으로 딱 보장된다는 거. 이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당연히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만만치 않아요. 주로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는 비판인데 이거 공공의 안전보다는 산업 키워주는 걸 너무 우선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. 강력하게 미리 막는 장치가 없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부랴부랴 규제하는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법이 정말 성공할지 아닐지는 앞으로 만들어질 아주 구체적인 시행 규칙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. 결국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. 대한민국의 이 대담한 실험, 선허용 후규제. 과연 이게 AI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표준, 새로운 청사진이 될까요? 아니면 너무 큰 위험을 짊어지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?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.